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실종 가족의 아픔, 또 실종자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 무심하게 받거나 아무 공감 능력이 없다면 안 되겠죠. 특히 내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 내 가족의 아픔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실종자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피해 가족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고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종자를 찾을 때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노역이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갖고 실종자 그 아픔을 내 가족이란 마음으로 나선다면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5,600건의 실종자를 찾았거든요. 지금도 늘 느낀다는 게 한 사람을, 한 가족을 웃게 할 수 있었다는 점, 그게 바로 성공이 아닌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탐정으로서 이제는 한 가족을 웃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탐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목표 아래 우리가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보자. 자, 그렇다면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처음부터 뭐 돈이 안 된다든지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종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봐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다려 보세요. 이분들은 가족이 실종된 분들이거든요. 실종된 분들 마음이 급하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이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아이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 가슴에 못 박는 거죠. 실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앞으로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언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언어, 그런 말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호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가자. 신고자의 말을 잘 들어주자. 제가 이렇게 했죠. 제발 실종자 가족들은 말을 잘 들어주자. 이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실종자의 가족의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종자를 찾으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종 관련 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저에게 실종자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딱 두 가지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언제 실종되었죠? 실종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확정을 짓는다면 그 실종 사건은 한 60% 해결된 겁니다. 그만큼 실종 시간과 장소는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이런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고 한번 나가볼게요. 찾는 신고, 보호 신고. 찾는 신고가 뭐고 보호 신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찾는 신고는 학교 간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찾아야겠죠. 부모가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 가서 아이를 실종 신고하고 찾는 거를 찾는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 신고는 뭘까요? 보호 신고란 거는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어린아이가 거리에 발견됩니다. 베이비박스, 또 길을 잃어버린 아이, 치매 어르신, 지적장애인.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죠. 빨리 신고를 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보호 조치를 요하는 그런 분들을 보호 신고를 합니다. 보호 신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있거나 길을 잃었거나 이런 분들은 꼭 보호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할서는 우리가 관할서 하면은 영화에서 많이 보이죠.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자살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강에서 한강의 다리에서 떨어진다면 그 관할은 어디냐 놓고 많은 분쟁도 있죠. 실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지가 어디냐, 즉 최종 목적지. 발생지와 최종 목적지란 뭐냐면은 하나로 보면 실종이 발생했던 곳, 마지막으로 실종이 발생되었던 곳을 관할이라 하고요. 만약 그 마지막 실종된 장소를 모른다면 최종 목격한 곳, 그게 관할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서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관할서에 접수해서 우리 탐정도 관할 경찰서와 함께 경찰관과 함께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실종아동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신고 보호행위. 실종된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것, 또 정신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옛날에는 데리고 있었죠. 정신병원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실종된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셉니다. 처벌이 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라든지 고아원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시행이 됐죠. 2012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인원의 지문 등록이 접수되어 있어요. 즉 경찰서에 보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러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즉 실종된 아이, 그러니까 7살짜리 이하 아이들,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들의 얼굴과 사진과 지문과 또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 지문 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실종된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경찰서에 언제 어디서 우리는 지문 등록했어요 라고 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이 지문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수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발견된다면 이러한 자료로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계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찰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 정신병원, 또 KBS 자료, 복지부의 무용고자 자료 모두가
경찰청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노동부의 노동자료, 의료보험 기록 자료까지, 의료보험 기록까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우리가 경찰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많은 자료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알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치 추적이 나옵니다. 수색 수사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실종 아동 보호법에 보면 왜 이러한 규정이 나왔냐면은 법에 위치 추적의 대상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강하게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법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종자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위치 추적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이하 자녀들,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이 납치라든지 또 감금의 어떤 그 범죄 위험성이 있다면 위치 추적할 때 문자가 통보가 됩니다. 상대방 핸드폰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12 위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즉 실종아동법에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면 문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112 위치 추적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문자가 가지 않고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거죠. 은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할 때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경찰청에서 실종 경보, 유괴 경보를 합니다. 또 하나 수색을 위한 출입 조사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 갈 때 정신병원에서 공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법을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 내부에 수용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실종아동법이 강화돼 가지고 얼마든지 발견을 위한 출입과 조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신병원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협조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는 반드시 경찰 공무원과 대동했을 때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는 현재 우리가 의무사항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이 실종된다면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동군 DB와 보호자군 DB를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졌다면 아이가 언젠가 발견되겠죠. 그 아이의 보호자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가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호 DB가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찾게 됩니다. 반드시 아이가 실종되었다면 보호자의 유전자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 어르신인데 실종되었다. 그러면 자녀의 유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자녀의 부모, 부모의 자녀 이런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신고 접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탐정을 할 때 신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필요한 내용을 볼까요? 신고자, 실종자 개인 정보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신체 특징을 받아야 되겠죠. 머리가 물을 들여서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또 점이 있다든지
다리가 불편한다든지, 이런 신체에 대한 정보, 옷을 잠바를 입었다든지, 검정 바지를 입었다든지, 빨간 신발을 신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그 초기 자료는 앞으로 실종자 발견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지금 현재 경찰은 코드 0, 코드 1, 코드 2로 갖고 갑니다. 아주 위험하다. 비교적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체크리스트, 즉 언제 어떻게 해서 실종되었냐, 또 누구의 납치 가능성이 있느냐, 최종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메모리하고 기록해야 되겠죠. 또 하나, 최종 목격자가 누구냐, 누가 마지막으로 봤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최종 목격자와 목격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실종된 그 장소인 빌라, A 빌라에 갔다면 그 빌라의 1층을 봤다, 지하를 봤다, 2층을 봐가지고 보고 누구를 만났다,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만 나중에 추가적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수첩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 장소가 집안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실종 사건이 났는데 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 아시죠?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그 딸이 없어지고 나서 아빠가 한에 맺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인이 있어요. 범인 용의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여대생이 실종됐는데 그 집안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머리카락, 뭐 물건 떨어진 거, 그 방안이 난장판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증거가 있겠죠. 범인의 머리카락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만약 그 지문을,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면 전주 여대생 사건은 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치워버렸어요. 친구들이 깨끗이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제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면 현장의 물품, 머리카락, 땀, 장갑, 신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현장 보호. 이런 보호는 범인을 잡는 데 필수 요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탐정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면 정말 현장에 정말 중요하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사진도 찍고 현장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현장 방문해야 됩니다. 실종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방문이에요. 전화 알아보고 편지 보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종 사건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라. 방문. 별표. 제가 오랫동안 실종자를 5,600건 찾으면서 늘 느낀 점은 현장 방문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는 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즉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어디에요? 여러분, 실종된 사람이 전화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발견해야죠. 그죠? 문자 발송 금지. 자, 문자 발송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납치했는데 납치범이 실종자 핸드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 보낼 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납치범 용의자가 목을 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거는 안 된다. 직접 방문해라. 방문. 그리고
또 하나 실종자를 찾으려면 실종자는 인간관계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 지인들, 목격자 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분들을 목격자로 확보할 때 사건 해결은 우리가 한 발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문 조사를 통한 목격자를 확보할 것. 또 하나,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시간에 CCTV 등 자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CCTV는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확보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복구하는 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 사건의 최종 목격지가 나온다면 CCTV 등 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수색은 어떻게 할까? 현장 수색은 사람과 장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람과 장소의 CCTV 해서 사람과 장소라는 두 목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다면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이들,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 또 하나는 미신고 보호행위 처벌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수색할 수가 있다. 또한 유전자 검사는 아동군과 보호자군을 상대성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부모가 없어졌으면 자녀, 자녀가 없어졌으면 부모, 유전자를 받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 발송하지 말고 현장 방문해라. 자료 확보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실종아동법,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형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가 아닌 것 설명드렸죠? 뭐죠? 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은 실종아동법 대상자죠. 그죠? 그러면 16세 아동 해당되죠? 지적장애인 2급 해당되죠? 치매 노인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인데 랍은 19세 여성이죠. 해당 안 되겠죠? 그죠? 랍은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실종자 관련 조사 방법 잘못된 것은 한번 볼까요? 1번 신고자 실종자의 개인정보, 신체정보, 차기정보 내용을 확인한다. 맞는 것 같죠?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응한다. 뭐 좋은 말인 것 같고, 그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최종 목격자 및 목적지 탐문 및 수색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해야 된다. 그죠? 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전화 문자를 발송해 본다. 잘못됐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유전자를 채취할 때 어떻게 채취하고 잘못된 건 뭐냐 볼까요? 실종 아동의 유전자 채취는 경찰과 협력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유전자를 채취 후 폐기할 경우 대상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폐기할 때 마음대로 통보도 않고 폐기합니까?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죠. 유전자 채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죠? 강제로 입 벌려 해서 뭐 채취하고 강제로 피를 뽑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유전자는 개인정보다. 맞죠? 개인정보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답 나왔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종자를 찾는 데 중요한 거는 마인드를 정립해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형제라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또 하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신고자의 말을 들어주자. 그 다음에 실종아동법은 뭐냐? 반드시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이다. 또 하나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처음 얘기했죠. 실종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종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다. 또 하나, 유전자 채취를 확인해라. 왜냐하면 실종자는 강에서 변사로 발견된 경우가 있고 산속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길을 잃고 보호시설에 엉뚱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실종된 분들 보면 자기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도 말을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원에 가면 홍길동이가 뭐 이영무, 이영학, 김철수 엉뚱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채취는 꼭 확인해 봐라. 그리고 실종자에게 전화, 문자 발송하지 말고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할 것. 현장 방문해서 탐문할 것. 친구라든지 목격자도 확보할 것. 이런 부분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둔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찾기에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